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산업보건을 정리해 볼 건데요. 저희가 직강 기준으로 그 산업보건과 환경보건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나서 구정 연휴가 있어서 일주일 동안 조금 여유를, 그러니까 휴강을 가지면서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좀 보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론서 개정 작업을 계속하느라 좀 바쁘게 지내긴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오셨다가 마지막 주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자가학습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산업보건 함께 정리해 보실 건데요. 산업보건에 대한 큰 구성, 정리 내용부터, 그래서 구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보건 관리를 위해서 이제 포함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먼저 보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산업보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조직, 민간조직들이 구성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공공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걸 보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보건 현장이랑 똑같이 산업 보건도 지역사회에서 이제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걸 실천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의 건강 평가에 대한 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보건에서도 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환경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보건할 때도 환경 관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교내 환경, 교회 환경 관리 해가지고. 그래서 뭐 채광이다, 온도, 습도다라고 했던 기억 나세요? 그래서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 사업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환경관리가 산업장에서 쓰게 된 유해 인자하고 관련된 이제 그 환경관리의 내용이 가장 주축으로 포함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보건 보셨을 때 안전사고 예방관리로 보셨던 부분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산업재해, 그래서 이제 얼마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발생 수준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이제 지표들에 대한 거, 그걸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학교 보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는 어 우리가 강론해 가지고 이제는 성인간호, 모성간호, 뭐 정신간호, 아동간호 해 가지고 그쪽 파트에서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건강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산업보건 같은 경우는 산업장에서 노출이 된 유해 인자하고 관련된 좀 특징적인 건강 문제여서요. 어 여기에서는 같이 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함께 보실 겁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에 대한 걸 가지고 보면은 이제 산업보건 관리에 대한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한 거, 그리고 근로자 건강 진단에서 건강 평가, 그리고 환경 관리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예방 관리와 관련이 된 산업재해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주요 건강 문제, 요렇게 요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건데요. 제일 먼저 보시게 되는 건 산업보건 관리 구성 요소가 90년대 한 차례 출제가 돼서 가서 보실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에서부터 한번 연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권, 평등권이 됐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걸 구축해야 했습니다. 산업장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산업보건 관리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 안에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해서 보시면은 보건의 전달 체계와 마찬가지로 자원을 확보하는 거, 자원 확보, 개발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조직을 구성을 하는 거죠. 조직 구성하고, 그리고 이 조직에서 1차, 2차, 3차 예방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게 되고,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가, 그러면 이건 보건으로 전달 체계에 들어가 있는 이미 자원 확보하는 거, 조직 구성하는 거, 1차, 2차, 3차 예방 서비스 제공하고 관리하는 거라고 해서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경제적인 지원만 들어가면은 보건으로 전달 체계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한 차례 출제가 돼서요.
그래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의무가 된 거잖아요. 산업장 측면이거나 국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걸 보건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담당하는 기관이라든가 인력이 달라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따로 건강 관리하는 사람을 두거나 기관을 두기에는 부담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건강센터라고 해서 특정 산업장 안에 드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장이 있는 이제 그곳에,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위치 있는 지역에 두어서 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제 요구가 생겼을 때 건강 상담이나 직업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근로자 건강센터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50인 미만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규모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보건 사업, 그러니까 그 산업보건조직에서 공공조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만 정리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해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공공조직에 대한 걸 가지고 보실 건데요. 여기서 고용노동부다라고 해서 보면 이건 중앙행정부처에서 그 산업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게 고용노동부이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고, 산업재해보상 업무를 전체를 총괄해서 맡고 있는 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하면 안전과 보건을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산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그러니까 보건 유지 증진을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미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과 그리고 보건, 유지, 증진에 대한 걸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공조직에 대한 기능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근로자의 건강 진단이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 진단이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목적에 대한 걸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실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 건강진단,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 건강진단에서요. 일반 건강진단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누구에게든 이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실시해야 되는 게 일반 건강 진단이고, 그러면 모든 상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직 외의 모든 근로자는 이제 1년에 1회 이상. 그래서 교사는 사무직에 들어가서 2년에 1회 이상 검진을 하면 된다라고 했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사무직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이라고 하면 이제 법에서 특수 건강 진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을 하고 있는 유해인자별, 그래서 그 유해인자를 정하고 있고, 그 유해인자에 노출이 되는 그걸 담당한 업무 종사자에게, 그래서 그 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건 이제 소음이 있는 그 산업장, 그럼 소음이 유해인자라고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된 거고, 그래서 배치 전 건강 진단을 받고 그 아래 바로 있는데요. 배치 전 건강 진단은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에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가 노출이 되어도 되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게 배치 전. 그러면 소음 같은 경우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을 하고
산업장애 노출이 됐잖아요, 소음이 있는 곳에. 그럼 첫 번째 특수건강 진단은 12개월 이내에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24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게 특수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수시건강 진단은 이제 수시로 해볼 수 있는데요. 수시라고 하는 이제 전제가 건강 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거나 아니면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면 수시로 언제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학적 소견이라고 하는 건 산업보건의사나 보건관리자가 건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장애 의심 증상은 증상을 호소하는 거니까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을 하는 경우. 그러면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가 요청을 하는 이제 건강장애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산업보건의나 보건관리자가 건의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실시하게 되는 게 수시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건강진단은 그전에는 따로 뭐 규칙하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주기가 않았지만 직업병의 집단 발생이 우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직업병 발생 부서 뭐 새롭게 직업병이 발생이 됐다. 그럼 그 부서에 이제 다른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임시 건강 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직업병 발생 부서에 근로자들의 긴급하게 건강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임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게 임시 건강 진단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결과 관리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하게 되는 게 건강 관리 구분인데요. A 그리고 C1, C2, D1, D2 R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A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이죠. C1, C2 하면 이건 체이스해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 그래서 C1 직업병 요 관찰자, 직업병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C2는 일반 질병에 대한 걸 추적해 봐야 되는 사람이고 D1, D2는 이미 소견을 보인 거죠. 질병에 대한 소견을 보이는 거. 그럼 D1은 직업병 유소견자, D2는 일반 질병 유소견자이고요. R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제 2차 그러니까 그 2차 검진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를 R로 표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건강관리 구분과 사후관리에 대한 거는 위에서 보시는 5가지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건강관리 구분이라고 하는 건 건강의 어떤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관리 구분을 통해서 결국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나누는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는 여러 개를 중복해서 줄 수도 있었고 거기에 상담이라든가 뭐 추가적인 검사라든가 뭐 치료를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적합 여부라고 하는 건 일반 건강 진단은 빼고 특수 배치 전 수시 임시 건강 진단에서 D1, D2 그러니까 유소견을 보인 거죠. 이미 질병에 대한 유소견을 보인 대상자에 한해서 가나 다라 요렇게 해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요. 가에서 보시면 현재 조건에서 그대로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게 가능한 거. 그리고 나에서 보면 조건부 가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개인 보호를 한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라고 하는 건 한시적 중단 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라에서 보시면 평생 동안 절대로 거기엔 다시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관리로 가서 보시게 되면 환경 관리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칙에서 보시면 공학적 관리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공학적 관리 해 가지고 보시면 이거는 대치, 격리 그리고 환기 순으로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치는 대신해서 위치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썼던 뭐 물건이라든가 그 원료라든가 아니면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좀 더 안전한 걸로 이제 바꿔주게 된 게 대치고요. 격리라고 하는 건 이제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근로자하고 그 안전하지 못한 환경과 분리를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때 분리를 시켜주는 거는 뭐 물체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거리상 아니면 시간 같은 거 텀을 둬 가지고 이제 분리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기. 그래서 이제 국소 환기나 뭐 전체 환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관리에서 보시면 뭐 법적이거나 정책적인 게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근로기준법에서 그래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말아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8시간, 주 40시간 40시간에는 휴게 시간에 대한 걸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식 시간 이건 포함하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근로시간 1일 8시간을 넘어서지 말고 그리고 주 40시간 넘어서지 말아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인자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노출 기준에 대한 걸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그 TWA, STL 그러니까 셀링 해가지고 C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고요. TWA 해서 보면 시간 가중 평균 노출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고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출이 되더라도 폭로되더라도 건강장애는 일으키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TWA라고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유해 인자에 대한 거를 TWA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STL 해서 보시면 이건 단시간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은 15분이고요. 단시간 내 노출했을 때 평균 노출 기준을 STL로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STL 자체를 정하고 우리가 사업장에 쓰게 될 때는 STEL은 이제 넘지 않는 수준인데 TWA는 넘어섰고 STEL을 넘어서지는 않은 그 사이에 있는 그 노출 수준에서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있는 수준에서는 하루 4번까지 그리고 한 번 노출되면 STL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15분 이내까지의 노출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 노출이 되고 그다음 노출까지는 이제 60분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WA는 노출이 하루 종일 돼도 8시간 하루에 8시간까지는 초과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 STL은 15분 이내에 노출되는 평균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TWA는 넘어섰고 STL은 넘어서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하면 하루 4번까지 그리고 한 번 노출돼서 15분 이내로 노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간격이 60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정치 셀링이라고 하는 건 잠시라도 노출되면 되지 않는 최고 노출 기준이라고 하는 그래서 잠시라도 노출되면 이제 독성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치를 우리가 천정치 셀링이라고 해서 C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실 텐데요. 이건 학교 보건이랑 연계를 짓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 이제 기억하셔야 좀 용이할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산업재해는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걸로 연상을 해보자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근데 산업보건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사고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은 따로 출제가 된 게 없었고 어 그 산업재해 발생 정도를 파악해 보는 통계 지표가 90년대 두 차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선 개념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인접한 시험들에서 직접 계산을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식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율에서 보시면 제가 건수 제사 이렇게 놨거든요. 그래서 건수율 해가지고 이퀄해서 보면 그 순서들 해가지고 분자 분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재해 건수예요. 재해 건수 그리고 분모는 이제 그 사람 수니까 그래서 분모 자체가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 해서 곱하기 1000. 천인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1000명당 이제 몇 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라고 해서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수 제사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도수 제시라고 하는 거는 도수율 이퀄 그래서 도수율 이퀄 그 제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재해 가지고 분자에 대한 부분은 재해 건수가 되겠죠. 재해 건수. 그리고 분모에 대한 거는 연 근로 시간, 시니까 연 근로 시간 그리고 곱하기 100만 해가지고요. 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몇 건이 발생하고 있는지라고 해서 이제 빈도를 알아보는 게 도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는 건 이제 강도율 해가지고 보실 텐데요. 강도율은 강도율 그러니까 이퀄 해가지고 날씨.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러니까 손실 날이 되는 거거든요. 분자는. 그래서 총 근로 손실 일수예요. 일수, 날수가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연 근로 시간.
아, 곱하기 여기서도 1000입니다. 그래서 1000시간당 이제 근로 손실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강도에서 손실일수가 얼마가 됐는지를 가지고 보여주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 지표를 보셨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 문제들을 가지고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직업병과 산업재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그 개념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직업병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출제가 돼서 그냥 직업에서 특정 직업에서 특이하게 생기는 질병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론적인 개념이 출제가 됐던 건데요. 최근 문제들은 이제 법에 근거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이제 용어 정의하고 있는 산업재해인데요. 이거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근로자겠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돼서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라고 해서 이제 유해 인자에 대한 거죠. 산업장에 있는 뭐 설비가 됐든 설비, 아니 원재료, 가스, 증기. 그래서 그 거기는 유해 인자에 의하거나 또는 그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 그러니까 유해 인자냐 작업이냐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사망, 그리고 부상, 질병, 이게 그 산업재해로 본다라고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산업재해에 넣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강 문제로 중금속 중독에 대한 게 여러 번 출제가 됐어서 그걸 가지고 보실 건데, 최근 강론을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6가지의 네 중금속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간에 나왔던 게 2013년도에 출제가 됐는데요. 당시에 같이 언급이 된 중금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가크롬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중금속은 나올 때 어떤 산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중금속 중독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요걸 중심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육가크롬에서 보면 피역, 합금, 염색 이 일을 하는 이제 근로자들에게, 그래서 이 크롬 같은 경우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지긴 하는데 좀 자극성 물질이 되다 보니까 피부, 그 자극성 피부염이라든가 아니면 코 점막에, 그래서 비중력 천공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수은에서 보시면 수은 사진업이라든가 도금 또는 그 수은 체온계를 만드는 산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중독의 3대 증상에서 보면 정신구진 해 가지고요. 이제 정신증, 그래서 불면 또는 우울,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또는 구해서 구내염, 그래서 이 금속성 입맛이나 잇몸의 뭐 부종 통증, 그리고 진하면 이건 진전이요. 근육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고, 납에서 보시면 축전지나 인쇄업, 뭐 도자기업 요런 것들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발생할 수 있고, 대표적인 4대 징후라고 해서 보면 코피 조치라고 해서, 그래서 코프로포르피린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적혈구의 정상적인 적혈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못한 대산물이고요. 걔가 다량 이제 소변으로 섞여져 나온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조혈 장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적혈구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그 피부가 창백하고 빈혈 증상이 나타나고요. 조해서 이제 조혈 장애에 대한 거. 그리고 치하면 치은연 해 가지고 잇몸에 연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납을 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치은연, 그래서 잇몸에 푸르스름하게 이제 청색의 연이 침착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뮴 해서 보시면, 카드뮴은 도금이나 아연 재련하는 산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 생겨질 수 있고, 3대 증상에서 단골기, 그래서 이제 단백뇨, 그래서 신장 장애가, 그리고 골격계 장애가, 그래서 골통이라든가 골연화증 같은 게 생겨지고요. 그리고 기해서 이제 그 폐기종이 초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베릴륨에서 보면 이거는 우주 그 항공 산업이라든가 컴퓨터 제작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베릴륨 같은 경우는 얘도 호흡기 기계로 이제 대부분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인후염이라든가 기관지염 또는 폐에 이제 침착이 돼서 유가족성 변화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납에서는
우리가 그 고농도로 중독이 있을 때, 그 고농도 중독이라고 하면은 그 혈중의 농도가 0.3 ppm 이상이면 우리가 고농도 농축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농도 그 중독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0.4 ppm 이상이 되면 그 이제 그러니까 치료를 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칼리레이트 해 가지고, 그러니까 킬레이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혈중에 있는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그 배출을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EDTA, 그래서 칼슘 EDTA를 그 정맥으로 주로 주입을 해 주게 되면 혈중에서 납과 결합을 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어지는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치료의 전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변 그러니까 신기능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보시게 되는 거는 그 유해인자별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진폐증이라고 하면 분진이 폐에 침착이 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 조직적 반응을 일으키는 걸 진폐증이라고 했고, 이제 그 분진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규폐증, 성면폐증, 뭐 면폐증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동 장애에서 보시면 전신 진동과 국소 진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영향을 볼 수 있고요. 전신 진동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교통기관의 뭐 승무원들, 그래서 뭐 버스의 승무원, 뭐 비행기 승무원들 이런 분들에게 생길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내장 하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척추 이상 같은 게 생겨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소 진동에서 뭐 차감기 같은 거, 그래서 그 이제 구조적으로 손에 전달이 되어지거나 하게 되는 직업군들에선 레이노드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었고,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하는 건 말초혈관 수축하고 혈관 경련이 발생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장애에서 보시면, 고온장애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열피로, 그리고 열사병 요렇게 해서 그 정도에 따라서 네 그 나눠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경련이 가장 경미한 수준이어서 다량의 수분과 염분을 소실했을 때 수익은 경련이 나타나는 걸 열경련이라고 했고요. 열피로에서 보시면 열경련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고온 상황에 노출이 되어지게 되다 보니까 말초에서 그 혈관을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말초에는 혈관 운동 조절 기전 손상을 받게 되면서 그 혈관이 확장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심장으로 기환이 돼서 들어오는 혈액이 적어지게 되면서 심막 출량이 부족해져 순환 장애가 초래가 되는 게 열피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수액을 넣어줘서 조절해 주는 게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열사병이라고 하면 이제 그 계속해서 고온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중추, 그래서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가 기능 장애가 초래가 된 상태다라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심부 체온을 낮춰주기 위한 중재들을 적용해야 되는 게 열사병이다라고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랭 손상에서 보시면, 한랭 손상과 관련해서는 그 참호족이랑 그 저체온증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참호족 그리고 저체온증. 그래서 참호족이라고 하는 건 그 주로 뭐 장화를 신고 냉장 온도 정도에서, 그러니까 1도씨에서 10도씨 정도에서 계속해서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는 직업군에게 생겨질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초혈관이 계속해서 수축하고 한냉 상태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혈액 공급이 말초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모세혈관 손상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참호족이라고 했고, 저체온증은 이제 35도씨 이하로 체온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압 관련 장애 가지고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을 보자고 하면 그 감 감압병이라고도 불리는 감압병이라고도 불리는 그 잠한병, 그 잠한병 해 가지고요. 그게 그 잠수부들한테 아니면 그러니까 갱 해 가지고 저 땅 깊이 터널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직업군에서 그 이제 빠르게 지상으로 올라오거나 물 위로 올라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압 상태이기 전에 고기압 상태가 되면 이제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응축이 돼서 체내에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체량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과 조직 안에 용해가 되어져 있었던 그 질소가 이제 빠르게 감압을 하면서 얘가 그 호흡기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얘가 혈중으로 이제 유입이 되면 기포를 형성하고 있게 되니까 기포가 이제 혈관을 막아서 그 순환장애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색전증을 일으켜 가지고 헐 상태에서 조직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 그래서 발생되어지는 게 잠환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죠. VDT 증후군. 그래서 VDT에 그래서 영상 표시 단말기에 그 오랫동안 그걸 이제 취급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제 그 나타나는 증상이 공통된 나타나는 증상군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경견한 증후군. 그래서 목과 이제 어깨, 손목 등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눈. 그래서 눈과 관련해서 눈 피로, 그리고 정신 피로인 거죠. 그래서 정신신경 장애 가지고 그래서 어지럽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 가지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 표시 단말기에 이제 그 취급하는 사용자 오랫동안 사용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경견한 증후군, 눈피로, 그리고 정신신경 피로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 VDD 증후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산후보건이랑 그 학교보건이 둘 다 지역사회 간호의 분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보건을 굉장히 꼼꼼히 학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셔서 산후보건 함께 이해 가신다고 하면은 네, 체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